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각 장마가 그저 필요한 만큼의 비만 조용하게 뿌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요란하게 지나려는 모양입니다. 밤사이에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고 조금 전 5시 50분에 의령, 진주, 완도, 곡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큰 피해는 없어야겠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폭우가 계속되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남 화순, 순천, 경남 산청, 하동 등의 산사태 예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취약 지역의 주민들 또 방문객들은 만약의 상황에 안전하게 대피할 곳을 반드시 미리 알아두시고요. 비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곳도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방송에 계속 귀 기울이시면서 기상 변화 등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있다면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다들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아침에 소중한 사람들과 꼭 안부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자, 오늘 새벽 5시 50분을 기해서 의령군, 진주시, 완도군, 곡성군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라디오 또 TV,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 기상 상황 계속해서 알아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비로 인한 피해 또 도로 상황 알려주실 수 있다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마련되어 있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열겠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30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새로운 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심심산천에 꽃을 피우는 이것.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생에서 자라는 이것의 꽃은 주로 보라색이 많고 농가에서 재배하는 이것은 대부분 흰색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꽃이 예뻐 원희용으로 개량되기도 했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 분홍색 꽃을 피우죠. 예쁜 모습만큼이나 꽃말도 예쁜데요. 이것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길경, 도랏, 길경채, 백약, 질경이라는 이름들로 불렸던 이것. 뿌리를 캐서 식용으로 먹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는 특별히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장마는 밤에 더 많은 비를 뿌리는 야행성 호우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연결해서 밤사이에 비 피해 발생한 곳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충현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는데요. 지금은 어디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지금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걸로 알았는데 사실 남부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라남도 남해안 쪽 비가 많이 내렸고요. 관련해서 이제 사고도 좀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침수 사고도 있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인명사고도 한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일시 대피하신 분들이 있는데 7세대 13분이 일시 대피하신 상황입니다. 강진에 2분, 그다음에 전남 진도에
또 4가구 8분, 해남에 1가구 1분 이렇게 지금 이동해 계신 상황입니다. 네. 긴급히 몸을 피해야 할 정도로 비가 내린 건데 비로 인해서 집계된 피해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공공시설 같은 경우 가로수가 넘어진 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대구에 2곳, 충북에 1건 있었고요. 또 낙석 관련된 사고 있었습니다. 전남 진도군에서 있었던 사고 1건이고요. 그리고 사유시설 같은 경우 주택 9동 침수됐습니다. 진도입니다. 그리고 진도 4곳이고 강신 1곳, 해남 1곳, 장흥 2곳 이렇게 지금 진도 쪽, 남해안 쪽으로 많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가 침수도 35동 있었는데요. 전북 익산과 관련 지역들의 인근 지역에 또 전통시장이 물에 잠기는 등 이런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농경지 침수 있었는데요. 18.5헥타르, 해남이 15헥타르, 진도가 3.5헥타르, 그리고 옥수수가 많이 좀 넘어졌는데요. 괴산 지역에서는 6헥타르 정도가 옥수수가 넘어지는 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출근길도 걱정인데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도로 상황 현재 전북 지역 6곳, 전남 4곳, 총 10개 노선의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이제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탐방로가 11개 공원 288개 탐방로가 이제 통제되고 있으니까 이동 계획 있으셨다면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자, 최고 30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앞으로 장마 전선의 이동 경로는 어떨까요? 네,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걸쳐서 계속 날씨는 흐리고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일이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남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 쪽에 비가 집중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남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천둥번개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 80mm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 지역에 비가 계속 오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같은 경우는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정체전선 영향으로 인해서 전국이 대부분 지역에 누적 강우량 100mm 내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산사태 같은 경우에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지역에 접근 삼가시고 또 작업도 자제하시고요. 강한 비가 내린다 싶으면 야외 활동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꼭 그래야겠습니다. 네. 만일에 폭우로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할 때 신고나 도움 요청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네, 2가지 경우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인명, 생명과 직접적인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판단되시면요. 국번 없이 119 소방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명확하고요. 당장 내 생명에 위해를 주는 부분에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여유가 있다 판단되시면 국번 없이 110번 민원 전화, 정부 민원 콜센터인데요. 110번 전화 누르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이충현 사무관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산 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제정 법률안이었는데요. 이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서 대안으로 만들어져서 4월 27일에 상임위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29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0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열렸고 또 이걸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수산업계에서는 이 국회 본관 앞에서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수산업계에서는 해결을 요구해왔던 수건 과제 얘기도 했습니다. 사진으로 남길 정도로 그동안에 바라왔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수산물은 1차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굴 같은 경우는 그 내용물은 먹지만은 껍질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산물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과메기 같은 경우도 내장과 머리는 발라내고 과메기를 만들기 때문에 부산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법,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은 이 부산물들이 산업 폐기물로 정의가 돼 있어서 재활용이 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또 폐기물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지도 나쁜 상황입니다. 특히 또 이 산업 폐기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해서 수산업계로서는 여지간히 부담이 아닌 것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랬었군요. 그럼 앞으로는 관리를 좀 다르게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산 수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이 아닌 해양수산부가 이 새롭게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수산부산물의 종류 그리고 재활용의 유형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현행법대로 하면은 수산부산물은 폐기물 관리법과 자연순환기본법 등에 따라서 사료나 비료 원료 그리고 토양과 공유수면 등에 사용되는 성토제 정도로만 사용이 재활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수산부산물은 석회석의 대체 원료나 칼슘제 그리고 어유나 어간장 또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이번에 제정된 법률에서는 5년마다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자원화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도 정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부산물의 관리 권한이 환경부에서 해수부로 이제 완전 이관된다 이런 점에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수산부산물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농산부산물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게 쌀이 있는데요. 이건 벼에서 껍질인 왕겨 그리고 속껍질인 쌀겨를 도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분리해낸 후에 먹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왕겨와 이제 쌀겨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현행법상으로는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왕겨 같은 경우는 축사 바닥에 깔아서 사용을 하고 또 이후에는 퇴비가 되기도 하고요. 쌀겨는 사료나 식용유의 원료 그리고 버섯 재배나 비료 등의 원료로 다양하게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산업 폐기물로 정해놨었다는 게 좀 이해가 잘 되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쌀 가공업 그러니까 산지 RTC가 가공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다른 공산품을 생산하는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일정량 이상이 매출이 될 경우에는 이게 부산물은 산업 폐기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수산부산물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운반 차량, 보관이나 또 그리고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또 이에 따른 자원 재활용도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산업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정한 자격과 차량 등을 갖추고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 여기만이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장 밖으로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도 네. 이렇게 폐기물 처리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네. 자, 해양수산부가 각종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해수부가 어제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서 해양 환경과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이것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공개하는 거죠?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가 있고요. 또 국내 생산 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조사 결과, 그리고 선박 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조사 결과와 화르차에 쓰였던 해수에 대한 방류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 결과 등이 있습니다. 해수부 누리집에서 상단 중간쯤에 보시면은 알림 뉴스라는 코너가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네. 해양 방사능 정보 코너가 이제 뜨는데요. 이걸 또 클릭하시면은 그 안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자료가 업데이트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주요 연안 해역 같은 경우는 2월과 8월에 정기조사가 있고 4월, 6월, 10월, 11월에 이제 특별조사가 실시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정보 공개도 다 좋지만은 방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이제 내일이 소서절기인데 예년 같으면 이맘때 김매기가 한창일 시기죠? 네, 그렇죠. 장마가 아니라면 모내기가 끝난 논에서는 김매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논두렁, 밭두렁의 풀들은 풀씨를 맺기 전에 깎아주어야 해서 자주 예초기를 돌려야 하는 때입니다. 네. 올해 소서가 장마철에 이제 들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고 올해 장마 특징이 또 국지성 호우 또 강한 바람까지 동반한다고 하는데 텃밭 피해를 좀 줄이려면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폭우가 쏟아질 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밭에 가시면 안 되겠고요. 빗줄기가 약해지거나 잠깐씩 그쳤을 때 그래도 텃밭 걱정에 밭에 나가보게 되는데요. 걱정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축한 데다 땅이 푹푹 빠지니까 이럴 때 밭에 가는 건 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비가 그치거나 해서 안전할 때는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들러서 물이 고인 곳이 없는지 또 쓰러진 작물은 없는지도 살펴보셔야 하고 지질 때도 잘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쓰러진 작물은 또 이렇게 세워야 되고 이렇게 또 지질 때 잘 단단하게 묶어서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네네. 참 이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는데 최근에 많이 좀 듣게 되는 게 빗물 관리라는 단어예요. 텃밭에서도 빗물을 잘 관리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제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빗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농업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내리는 비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모아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 예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 서울 노원구 이은수 대표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네트워크입니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텃밭은 빗물을 아주 잘 활용해서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하는 모범 사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빗물에 오염물질이 좀 녹아있다 이런 인식도 한편엔 있고 다시 쓴다기보단 버리는 물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도 사실이었는데 여기서는 재사용하는 자원으로 다시 탄생을 하고 있네요. 네. 요즘 재활용 쓰레기를 잘 분리하고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야 자원으로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빗물도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 자연이 준 물의 순환을 돕고 또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해서 농작물도 키우고 결국엔 지구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가보면 농막이나 시설하우스에 물을 모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수관로를 따라서 그대로 흘려보냈던 것들을 몇 가지 필터를 거쳐서 그대로 모을 수 있는 장치인데요. 건물에는 이런 우수관로가 따로 있어서 중간 필터하고 그다음에 모을 수 있는 통만 있으면 되지만 농막이라든지 시설하우스에는 별도로 빗물을 모을 수 있는 빗물받이 홈통을 설치해서 모으게 됩니다. 네. 자, 그냥 흘려 보내졌을 빗물을 이런 식으로 모아서 다시 활용을 하는 거군요. 노원구의 도시농업 네트워크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러면 여기서 모으는 빗물이 한 해 그 농작업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이 빗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집수 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붕의 면적과 또 강우량에 따라 모을 수 있는 양은 달라지고요. 그리고 농장에서 활용하는 모든 물을 빗물로 활용하려면 저장할 수 있는 큰 물통들이 많이 필요해서 당장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물 부족 상황에 대해 느낄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용 아나운서는 농작물을 키울 때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 먹을 것 같으세요. 물이 많은 수박, 오이 뭐 이쪽 아닐까요? 네.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의 경우에는 벼가 가장 먼저 떠오실 네네. 텐데 오이나 수박을 이렇게 떠오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웅 아나운서가 정답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는데요.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은 호박입니다. 오이, 수박, 참외와 같은 박과작물들이 가장 물이 많이 들어가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농산물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물로 키운다면 우리는 심각한 물 부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농부들이 물을 모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진짜 그동안 생각 못했던 그 빗물을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 잘 메모해야겠습니다. 자, 텃밭 농사에 어디에 모아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점부터 알아봐야겠네요. 네. 장마철에는 폭우도 쏟아지지만 일반적인 비는 4시간 정도에 3cm 정도의 비가 내립니다. 넓은 물통이라도 모을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죠. 그래서 비를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를 수확한다. 맞아요. 면적이 넓어야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텃밭 규모에서 물 받을 통을 어디다 두고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네. 주로는 이렇게 시설이나 농막이 있고 그 기존의 건축물은 이런 빗물을 모으는 통로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 경사면 밑자락을 따라서 PVC 파이프를 이렇게 반쯤 잘라낸 홈통을 설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홈통 끝에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이렇게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밑에 물통을 놓게 되는데요. 이 중간 과정에 이제 필터를 하나씩 설치해서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그 PVC 같은 게 이제 물이 딴 데로 새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통으로 들어가도록 하면서 사이에 필터를 하나를 놓는 거군요. 네. 그러면 필터에서 뭐 먼지 같은 게 한 차례씩 걸러지는 거네요. 네, 물을 모으려고 놔둔 통 안에 비가 안 오는 동안에 또 먼지가 쌓이거나 낙엽 등이 쌓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걸러내서 빗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물질을 버리기 위해서는 처음 1시간 정도 내리는 비는 모으지 않고 흘려보내야 하는데요. 처음 내린 빗물만 따로 모이는 파이프가 있어서 그 파이프가 차면 기울어지도록 장치를 하고 이때 지금까지 모은 물은 버리고 그 다음 물부터 모을 수 있는 파이프를 열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비나 바람에 포함되어 내리는 이물질이 섞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양파망과 같은 필터를 다시 장착을 해서 걸러주시는 겁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여러 도시농부들이 자신만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소중한 경험을 나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각자 텃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 텃밭과 비슷한 환경에서 갖춰진 빗물 저장 방식들을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내 텃밭은 그렇게 뭐 홈통을 놓고 이럴 공간이 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소박하게 어떻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까요? 빗물을 모으기 적절한 높은 곳이 없는 경우에는 빗물통을 땅에 묻고 방수포나 비닐을 넓게 펼치고 바깥 부분을 높여서 고정한 다음에 빗물통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빗물통을 만들 때는 위에서 모으는 입구와 아랫물을 사용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어서 다 사용한 이후에 청소하기가 쉽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비는 그냥 피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농사 지을 때 드는 물을 생각한다면 진짜 빗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물을 잘 관리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관장님은 그러면 평소에 빗물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버려지는 첫 번째 물들을 잘 활용하는데요. 빗물이 천연 중요수는 아닙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깨져서 질산으로 탄산으로 물에 용해되어 내리기 때문에 약산성을 띱니다. 거름 효과와 병해충 방제에
약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가장 먼저 버려지는 물들이 이물질이 섞여 있다고 해서 버려지는 물들을 주로 활용하는데요. 이런 물을 따로 모아서 병해충 방제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물로 같이 섞어서 활용을 이야. 하고 있습니다. 약산성이니까 이게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걸 알아내신 거네요. 야, 이제 비 한참 내리고 나면 이제 해충 걱정이 시작될 텐데 여기 진짜 유용하게 쓰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굶주렸던 해충들이 햇볕을 못 봐 부드러워진 채소들을 공격합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 수제 병해충 방제제를 준비해 두셨다가 장마가 끝났을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이나 호박과 같은 박과작물에 흰가루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쓸 수 있는 살균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 10리터에 베이킹소다 1숟가락, 그리고 주방세제는 작은 숟가락으로 3번 정도 넣고 강하게 이렇게 저어줍니다. 그리고 분무기에 넣고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강하게 저어서 잘 섞어서 분무기에 담으면 되는데 그러면 바로 써도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햇볕 좋은 오전 중에 뿌려주시는데요. 작물 전체에 고루 묻도록 뿌려줍니다. 햇볕 좋은 날 오전에 뿌리는 이유는 잎 전체에 고루 붙어서 말라붙어서 이제 코팅이 이렇게 잎 전체를 코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박과작물 흰가루병에는 이 물에 베이킹소다, 주방세제를 넣어서 활용을 하면 좋고, 그 다음으로는 또 뭘 만들어 볼까요? 다음은 살충제입니다.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메리골드 오일, 로즈마리 오일, 그다음에 페퍼민트 오일, 이렇게 허브 오일을 1대1로 섞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가 사용하기 직전에 에센셜 오일 1티스푼에 주방세제 5방울, 물 4리터 정도를 넣고 이번에도 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강하게 흔들어 주시고 네. 분무기에 넣어서 오전 중에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메리골드 오일은 진딧물, 벼룩벌레, 선충류에 효과가 있고 페퍼민트는 개미, 진드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즈마리는 진딧물과 나방에 효과가 있어서 따로 이렇게 활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향도 좋아서 밭에 가서 이렇게 거북한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는데요. 네네. 또 이 냄새는 페로몬으로 소통하는 곤충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친환경 약제는 예방 차원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증상이 만약 나타났다면 또 벌레가 보인다면 2, 3일 간격으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야, 진짜 수제 살충제를 직접 만드는 건데 이 허브 오일을 1대1로 섞어서 가지고 있다가 사용 직전에 주방세제랑 물에 섞어서 뿌려주면 되는 거군요. 신기합니다. 네. 자, 422님께서 흐르는 빗물 모으면 버리지 않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텃밭 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제 많은 비가 내려서 남부지방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2102번님, 농민분들 이번 장마 큰 피해 없으셔야 할 텐데요 하셨고요. 6990번님, 부산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하셨고요. 6337님, 충주에는 밤새 비가 오더니 지금 잠시 주춤하네요 하셨고요. 1447번님, 여수에도 많이 쏟아집니다 하셨습니다. 밤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해남면에는 430mm, 장흥 진도에는 3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전 5시 50분을 기해서 의령, 진주, 완도, 곡성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데 이어서 조금 전인 6시 20분엔 양산과 김해, 함안, 사천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능한 안전한 실내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남부지방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60mm, 강원 남부와 제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남해안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시간과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해안가에 침수 위험이 높습니다.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과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마시고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침수 지역이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주변에 알리고 함께 안전한 곳으로 곧바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도 위험 지역이 되겠죠.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농촌 지역에선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등은 철저히 하시되 비가 쏟아지거나 바람이 강할 때는 절대 야외에 나가서 작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저희 KBS 1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기상 변화 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보통 월요일, 화요일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습니다만 월요일은 어제도 7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500명대였고 그 전주에는 300명대였으니까 이 확진자 증가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오늘도 어제랑 비슷한 수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전파 속도가 빠른 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걸로 나타났고요. 이 주요 변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석 달 만에 2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 수도권 다중이용 시설에서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데요. 이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고 해서 지금과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4인 지금처럼 이제 4인 이하만 모일 수 있고 또 식당, 주점 등도 밤 10시까지만 허용이 되는데 다만 이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접종 완료자도 4인 이하 모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또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한편 이 델타 변이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치면 90% 이상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되면서 정부는 올 하반기 2차 접종의 속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민주노총, 지금 정부를 좀 비판하는 모양새라고요? 네, 지난 토요일 벌어진 이 민주노총의 집회에 정부는 이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일반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1차 출석 요구를 통보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것이 촛불의 성과를 계승한다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가능키나 한 일이냐라고 성토했고요. 하반기 총파업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 이 단호한 법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오전 유튜브 등을 통해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고요. 이 중산층 경제, 신복지, 헌법 개정, 연성 강국, 문화 강국 등 5가지 국가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중산층을 강조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57%로 줄었다라면서 이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신복지를 내세우며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구상이라고 강조했고요.
또 헌법 개정은 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토지공 개념을 명확히 해서 이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연성강국이란 무력과 영토가 아닌 이 경제와 문화에서 강대국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가 된 건가요?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정세균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오전 국회에서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민생 안정감을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견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서울대를 찾아가서 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그 원자 핵공학과 주한규 교수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 탈원전 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이 된 건가라며 이 졸속의 탈원전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직을 중도에 사퇴하고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 중 하나도 바로 이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할 때 현 정부가 방해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다만 의무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라면 압력을 받았다고는 했지만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도 이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원자 핵공학과를 방문해서 탈원전 정책 비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서울도시공사 사장에 김현아 의원이 내정됐다고요? 전 의원이요? 예. 네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내정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노식래 시의원을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오는 14일 이 김현아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내정자가 주택정책 전문가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김현아 내정자는 도시계획학 박사로 11년간 한국건설 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또 그동안 국민의힘 내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다만 이 김현아 내정자도 다주택자인데요. 김현아 전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은 남편 명의를 포함해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그리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상가, 이 부산 중구 중앙동 5동 오피스텔, 또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등 총 4채에 이릅니다. 네. 자, 이 수산업자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 막 선물도 주고 돈 준 이 사기범 연관돼서 좀 그 인사들 명단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연관된 그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의혹 수사 단계이고요. 일단 이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의 범행에 연계돼서 입건된 사람은 아직 총 4명입니다. 서울의 한 지검 부장검사와 경찰 간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해물 논설위원, 그리고 엄성섭 TV조선 앵커인데요. 그리고 거론되는 인사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도 안면이 있는 것을 알려졌고 홍준표 의원도 이동훈 논설위원의 소개로 한번 만나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명절 때 선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사람이 어느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할 때 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축하 영상을 보냈다고도 합니다. 물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들 정치인의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것은 아닌데 이를 보면 해당 사기범이 정관계에 전방위적으로 노비를 벌였거나 또 안면이 있다는 점을 사기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한 어제는 국정농단 당시 특검이었던 박영수 특검이 이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박영수 특검은 렌트카 이용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렌트비를 모두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명절에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경수님께서 새벽 5시에 출근하는 두 아이 아빠입니다. 건축 일을 하는 직업이라서 이번 주 비가 많이 올까 걱정뿐이네요. 올해 큰 피해 없이 모든 분들 이 시기를 잘 지났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장마전선이 머무르고 있는 전남 일부 지역에 밤새 시간당 7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양산, 김해, 함안, 사천, 의령, 진주, 완도, 곡성에 호우특보 발효되어 있고요. 오늘도 최고 200mm 넘는 폭우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화순, 순천, 경남, 산청, 하동에 산사태 예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붕괴 위험 있는 지역 근처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 함께하면서 기상변화 계속 살피시고요.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때 간호사가 환자에게